손자들과 꽃다발은 그리고 힘차게 전진합니다. 만세! 한동훈 만세!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는. 네,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보수의 오늘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가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비방과 폭로를 수습하고 내부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야당 탄핵 공세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등 다양한 과제가 쌓여 있는데요.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YTN에서 오랫동안 이제 앵커를 네. 하셨기 때문에 네네. 질문하는 위치에서 대답하는 위치로 바뀌셨는데 네. 이제 많이 적응이 되셨습니까? 자유롭습니다. 어. 예. 질문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질문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네. 제 얘기 못 하거든요. 정해진 제 생각. 질문이 있죠. 예,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제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의, 가치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도 자유롭게 질문을 합니다. 네네. 자유롭지만 좀 덜 날카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네. 그 고향 킨텍스에서 있었죠? 네. 현장에 갔다 오셨나요? 네, 지금 끝나고 바로 막 달려서 왔습니다. 분위기가 뭐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하셔서 많은 그 당원들이 네. 환호와 박수를 격려를 또 보냈고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현장 분위기는 사실 이제 현장 분위기만 봤을 때 네. 그냥 끝나겠구나 오늘 그런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그 큰 그 환호와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환호하는 그 목소리가 좀 압도적이었다, 현장에서. 네, 입장할 그래서 때부터. 1차로 끝날 줄 예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62.8% 정도 예, 이제 득표를 했는데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 후보가 당선이 됐고 앞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1차 과반 득표를 얻은 뭐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서울 구로갑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역에서 많은 그 당원들이나 저희 당 지지자들을 만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선거 국면이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거의 10중 8구예요. 10중 8구 이번엔 한동훈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좀 고령층의 저희 당원들도 다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대체로 보면 첫째는 누가 저렇게 폭주하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맞서서 제일 잘 싸울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성공하셔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지금같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좀 균형도 서로 잡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또 토론도 이루어지고 이런 당정 관계가 돼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저는 이제 한다라고 느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 당이 다음 선거, 지방선거, 대선 이기려면은 중도 수도권 청년들한테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좀 더 젊은 당, 새로운 당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간판으로는 그래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제일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는 제일 그게 공통점이라고 봤습니다. 네, 네. 네, 그 어제 마감이 됐던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당원 투표율이 최종 48.51%로 집계가 됐는데 네. 지난 전당대회 때 55%가 넘었었거든요. 네. 이 투표를 포기한 당원이 많았던 그 배경, 어대한 기류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이 좀 의아했었는데 이준석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이제 대표로 뽑았던 1차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43%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작년 전당대회는 사실은 그때만큼 흥행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뽑을 때. 근데 그때는 오히려 투표율이 55%나 됐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어쩌면 이제 조직표가 오히려 덜 그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표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발적인 투표율이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다. 45%면 작년에 비해서 낮지만 이준석 돌풍이 불었던 그때 얼마나 화제였습니까? 그때보다는 오히려 높아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끝나고 나서의 결론입니다. 네네.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역대의 그런 투표율을 이제 뭐 그 비교를 해보면 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맡고 또 이제 떠안게 될 그런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당내 갈등 이번 이제 TV 토론회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 간의 이제 그런 전쟁 같은 상황들을 이제 네. 봉합을 해야 되고 예. 거야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지 대통령과 당정 관계를 좀 어떻게 또 설정을 해 나갈지 네. 굉장히 좀 책임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당선 소감을 말할 때도 보통 때 보지 못했던 떨림의 목소리를 자주 봤습니다. 굉장히 결의에 찬 모습을 봤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 그 끝나고서 빨리 여기 오느라고 그 수락연설을 못 듣고 못 왔거든요. 보셨군요. 근데 그 목소리가 떨렸군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면 텍스트만 보니까 민심이라는 얘기 제일 많이 했고요.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타자 이제는라는 얘기.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 국민들한테 반응하자. 사실은 이 얘기가 총선 때도 한동훈 그 대표가 지속적으로 했었던 얘기입니다. 네. 저는 민심 감수성이 좀 더 필요하다. 저희 당에는 특히 이제 수도권, 네. 그다음에 중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청년들. 이런 그 우리 그 유권자들 국민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아쉬워하는가, 무엇을 불만을 갖고 있는가 저희 당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정 관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과거에 친하던 검찰 선후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는 대통령이고 집권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은 때로는 존중하고 때로는 또 건강하게 긴장을 하면서 서로 또 존중을 하면서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대표가 대통령을 더 존중해야 되겠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요. 네.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제 필요할 땐 토론하고 또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제 좀 끌어가기도 하고 어떨 땐 당이 끌고 어떨 때는 이제 정부가 끌고 그렇게 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두 분의 관계가 과거에도 검찰에 있을 때도 때로는 이제 막 토론도 하고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고 그러면서 좋은 접점을 찾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좋은 접점을 찾아 나갔던 그 분위기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뭐 낙관적으로 그때보다 보시는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더 더 좋아질 막중한 것이다. 책임감을 갖고 있고 네.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의 감정 가지고서 그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고요. 또 당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지금 공세에 들어간 듯한데요. 네. 민주당 측에서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댓글팀 그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조국 혁신당은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쌍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저희 당의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저희 당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았는데도 지지율이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네. 저는 민주당의 이제 그 위기감의 발로라고 생각하는데요. 댓글팀, 뭐 여론조성팀, 댓글팀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봐도요. 거기에 대부분이 장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 또 한동훈 후보는 내가 무슨 돈을 주거나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다면 또 이제 더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야당의 주장이고 위기감의 발로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혁신당이 특검을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특검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마 국민들도 매우 헷갈리실 겁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정말 법치, 공정을 얘기할 수 있는 당인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 당의 대표께서도
이미 2심까지 유죄가 선고돼서 3심 선고 마지막 확정 선고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노골적으로 관건으로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지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네. 말인가 올해 네. 1월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탈당까지 하셨던 분이 다시 당을 옮겨서 그 당에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법치 공정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의아합니다. 네, 야당이 이제 특검 추진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을 이제 그 반박을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이제 그 비공개 조사를 받은 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질책하고 진상 파악에 이제 들어간 상황입니다. 담당 검사는 이제 사표를 내고 또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네. 야당이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김 여사가 이제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특검을 또 해야 된다. 그 명분이 더 명명백백해졌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이 좀 어떤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마음을 좀 더 헤아려서 조금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제 그 국민들의 그 목소리도 저희가 경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좀 더 이제 검찰청사로 소환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그 취지도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어떤 기사들이 나왔었냐면요. 단독 기사들로 대통령실에서는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원하는데 검찰은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진보 언론이라고 평가되는 그 언론에서 매체에서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적인 논조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때 네. 조사가 꼭 필요하고 조사 자체가 언제 할지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면 조사를 12시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네. 물론 제3의 장소이긴 하지만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권양숙 여사께서도 물론 이제 검찰청사지만 서울중앙지검 대검으로 가시지 않고 거주지와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이제 네. 그 소환 조사를 받으셨다는 점 모두 비공개였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은 전직 장관인데도 비공개로 여러 번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과의 형평성 그런 점들도 조금 더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좀 패싱 네. 논란이 일고 있고 예. 또 장동혁 의원도 오늘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런 말씀들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총장 패싱이란 부분은 아시는 대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킨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이제 보고하거나 그렇게 했다면은 그것도 또 나중에 이제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 점 그런 점도 그 참작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26일엔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또 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 위헌이죠, 위헌. 헌법을 어기는 게 위헌이지 않습니까?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인데 법률도 아니고 헌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전제부터가 잘못됐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설령 그것이 정말 위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혼도 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대통령의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청문회까지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저도 기자 생활을 30년 했는데 탄핵 청문회,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는 최상병 순직 사건 가지고 했고 또 이제 하시는데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탄핵 열차를 올라타기 위해서 억지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요란스럽게 청문회를 했는데 과연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 수많았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더 이제 강화시켜주는 방향이 됐거든요. 이번에 또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요건조차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희화화되기 시작하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까지 지금 5만 명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청문회를 또 해야 되는데 정청래 위원장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청문회로 이제 날을 새는 겁니다. 국회가 입법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시는 민주당의 다수당의 표를 몰아준 그런 국회의 모습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이제 폐기가 됐었던 노란봉투법이 노란봉투법을 어제 그 야당이 국회 환노위에서 단독으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이제 맞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이 부분 노란봉투법 좀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세상 모든 것에는 저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도 있고 견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영자가 경영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양자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은 노동자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게 돼 있는 2022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도크 점거하면서 몇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었던 것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그리고 원청에 더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명분은 매우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수백 개의 하청 노조들이 너도 나도 다 우리와 교섭해달라 그리고 파업하고 이렇게 되면은 1년 내내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그 사이에 우리 산업 현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한 현실적인 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입법권과 행정권의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무리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면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 대통령이 제2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2요구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사한 것인데 지난 국회 때 그랬던 것인데 국회 이제 회기가 임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강화된 법을 지금 또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필리버스터밖에 지금 없죠. 숙려기간 이런 것조차도 다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언젠가 또 통과가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제2요구권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은 그것을 또 빌미 삼아서 대통령이 국회 무시하고 있다,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갈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질문하는 위치에서 대답하는 자리로 바뀌셨는데도 굉장히 자유롭게 답변을 잘하시네요. 질문을 잘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죠, 질문이? 네, 좋았습니다. 시간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송계에 약간 이제 30년 계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진숙 방송통신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과 이제 모레 이틀 동안 열리게 됩니다. 좀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방송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이 난무했었고요. 많은 이른바 공영 방송 또는 준공영 성격 있는 YTN 같은 언론조차도 많은 시청자들께서 이제 더 이상 그 공정하지 않다. 한쪽의 편을 드는 편파 방송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수많은 비인도적이고 또 매우 불공정한 행위들이 난무하고 횡행했었습니다. 그런 걸 바로 잡자는 겁니다. 우리 편 드는 방송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들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로 잡겠다고 하니까 방통위원장 그냥 무슨 탄핵 이유도 없는데 탄핵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홍일 위원장이 무슨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무슨 탄핵할 만한 정도의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이분은 아직 뭐 취임도 안 했는데 또 이제 벌써 탄핵 얘기를 하고 청문회 장관들은 하루씩 하는 게 수십 년의 관행인데 이걸 갑자기 이틀씩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정말 그 국회가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야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바로 전에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이제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입장도 저희가 같이 네. 들어봤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을 모시고 여당 전당대회와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논란을 중심으로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주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인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